다음은요. 인물로 가겠습니다. 3명의 인물이 사진과 함께 준비되어 있고요. 각 인물 뒤에는 사연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응천 추미애 법무장관 거친 언행, 그에 대해서 말문을 잃을 정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개 비판을 한 게 됐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언사를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법조 30년 경험, 내가 이미 30년 경험했는데 그 사이에 못 해본 광경에다 경험을 이거는 처음 봤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은요, 본인의 말에 대해서 뭐 거치네, 어쩌네, 뭐 이렇게 평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질을 잘못 봤다. 검언유착이 문제의 본질이지 남의 말에 대해서 꼬투리 잡지 말라.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추미애 법무장관 직권남용 고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조응천 의원의 발언을 여기 좀 더 소개돼 있는데 본인이 SNS상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조목조목 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본인의 발언이 오해나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느끼며 고심했지만 뭔가 이게 정치적으로 다시 또 다른 얘기가 됐다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추 장관의 언행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말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앞섰다. 일단 본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래 그러니까 여기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관한 겁니다. 원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한다면 임명권자에게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모습은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 한겨레 기사인데요. 윤석열 맹공 추미애 장관 발언에 여당 검찰개혁 본질 흐릴라 우려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당에서는 검찰개혁 이 부분에서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칫 이런 발언 뭐 이렇기 때문에 뭔가 가려질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뭐 조응천 의원의 얘기까지 같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제 지시라는 걸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샤워하면서 이거 제 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전반적으로 표현이 너무 저급하고 신중치 못합니다. 검찰개혁의 문제를 두 사람의 알력 싸움으로 비치게 만듭니다. 요즘 말로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의 발언 아닙니까? 조응천 의원의 비판도 그러지만 정의당은 전형적인 꼰대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좀 나왔어요. 자, 두 분의 변호사께 조응천 의원의 발언 왜 나왔을까? 그리고 뭐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라고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조대진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추미애 장관이 못할 말을 한 건 아닌데요. 물론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조금 뭐 과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검언유착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그 추미애 장관이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로만 몰아가는 것 자체가 좀 옳지 않아 보이고요. 이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도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튀는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을 공격을 하게 되면 본인이 튈 거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용히 계시다가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해서 주목받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검언유착에 관련돼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렇게 법무부 장관
그 여당 쪽에 있는 법무부 장관을 대놓고 공격하는 것 자체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좀 자제를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 여당 지지자들이 지금 조응천 의원에서 좀 비판적인 글들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올리고 있나요,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실제로 조응천 그 의원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예. 분인데 예전에도 그 검찰 공수처 개혁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하고 뭐 다른 의견을 내서 뭐 소신 있는 발언이라고 그렇죠. 뭐 과거에도 이렇게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입장과 좀 결이 다른 얘기를 지금 했어요. 네,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예. 본인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검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신분적인 부분들을 예. 뛰어넘어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데 추미애 장관을 욕하기 전에 추미애 장관을 지적하기 전에 예. 본인도 검찰 출신이어서 발언을 조심했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를 본인이 스스로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오히려 조응천 의원이 좀 이런 입장 표명이나 발언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자,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치인은 튀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요. 저는 예. 오히려 튀고 있는 주체가 추미애 장관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쪽이 튀고 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도 사실은 저렇게까지 거친 언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여당 일각에서 제가 듣기로는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존재감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좀 지나친 거친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비판도 마찬가지로 제기되고 있다고 저도 전해 들었거든요. 특히나 추미애 장관께서 차기 서울시장이라든지 대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여당 내부의 어떤 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검찰 개혁이라는 이런 이슈를 통해서 예.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의 몸값을 올리려고 내지는 스스로의 존재감을 올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 부당성을 보고 이를 견제하는 것이 조응천 의원의 어떻게 보면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존재감을 올리기. 그거에 대해서 조응천 장관은 한 소리를 한 거다. 네, 그렇게 조응천 장관이 조응천 의원은 한 소리를 한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두 분이 약간 좀 평가가 달랐죠, 지금? 다른 두 분도 의견 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수 편집이요. 이 얘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과는 약간 부수적일 수 있지만 추미애 장관이 논란이 됐던 그 발언이 나왔던 게 지난주였거든요. 국회입니다.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그 자리가 슬기로운 의원 생활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취지였어요. 자,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의원 출신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 소속의 법무장관입니다. 법무장관이 초선 의원들, 여당 초선 의원들한테 슬기로운 의원 생활, 글쎄요. 사석에서는 선배 의원을 할 수 있습니다. 좀 공개적인 자리였거든요. 거기서 뭔가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이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입니다. 예. 그런데 행정부의 장관이 마치 국회의원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듯이 발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보십시오. 그날 그 장면을 보면 진중권 교수도 꼭 동영상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글을 써놨던데 예. 오른손으로 손을 탁 계속 칩니다. 예. 오른손으로. 무슨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예. 그 태도는 누구에게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는 것이죠.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예. 행정부에 자신의 법무부에 대한 것을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 국회 입법 과정에서 많은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행정부의 장관이라면 자신이 선배 의원이라면 다르겠죠. 하지만 행정부의 장관이라면 국회를 존중한다면 예. 저런 발언 태도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 저 추 장관의 태도를 보면 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장관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 때 뭐 화염병을 던져서 경찰관이 부상을 입거나면 예. 전부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쭉 서서 음단하겠다, 뭐 혼내겠다, 꾸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사실 공포정치 시대였죠. 그런데 요즘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예. 이게 과연 민주주의 시대 국가에서 법무부 장관이 저리도 할 말이 많은 것인가? 예. 권력이란 것은요. 오리털 이불과 같아야 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느껴지면서도 따뜻해야 되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예. 하지만 요즘 권력을 보면 예. 너무나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국민 위에 엄포하려 하고 국민을 꾸중하는 듯한 모습을 너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매우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 끝에 민망하다로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윤교 의원님,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약간 좀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본질은 검언 유착 문제인데 왜 본인이 말하는 걸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냐 이런 본인의 입장도 좀 나왔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전체 발언을 제가 다 보진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언론에서 부각시킨 것처럼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총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예. 뭐 이것만 뚝 띄어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법무장관으로서 문재인 정부에서 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나의 보관은 뭐다. 그러니 의원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백업을 해주세요. 보조를 맞춰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지 이 뒷부분 얘기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추 장관이 본인의 보관을 밝히는 자리가 됐어야 된다. 여당의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이긴 하더라도 추 장관 얘기는 뭐 우리 최 의원이 평가를 하셨으니까 저는 조응천 의원의 발언을 예. 놓고 본다면 예. 21대 국회가 제3당 범퍼 역할을 해야 되는 제3당이 존재하지 않게 됐잖아요.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의 예. 존재밖에 없단 말이죠. 다른 나머지 정당이 있습니다. 의석수가 너무 좀 있습니다만 유리합니다. 교섭단체, 원내교섭단체도 예. 안 되고 무소속 숫자가 또 아주 현저하게 예. 적고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의회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예. 저는 소신 투표, 오. 다시 말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크로스 보팅이 예. 일상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제 소신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조응천 의원의 이런 발언은 예.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여당 의원이지만 정부를 향해서 또 장관들을 향해서 예. 얼마든지 날카로운 얘기 할 수 있어요. 오. 다만 한 가지 저는 조응천 의원의 발언이 예. 그런 정부와 행정부에 대한 견제 차원이면 정말 중심이고요. 예. 그렇지 않고 본인이 한 얘기처럼 검찰 생활 뭐 30년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본인이 검찰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일반 분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 아. 그거를 여전히 의식하고 아. 그걸 여전히 대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찰 쪽을 좀 보면서 혹시라도 얘기한 거 한 아닌가? 얘기라면 아. 저 충심은 예. 반감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국회의원 예. 300명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발언도 하고 투표도 하고 예.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본인이 뭐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뭐 문제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도한 인신공격 이런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그게 본인이 몸담았던 것 본인의 원래 예. 출신의 이해관계를 조금이라도 의식하는 거라면 예.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아. 전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이제 30년 그 30년 얘기는 이제 본인이 검사 생활 그리고 국회의원에서 이제 법사위도 담당하고 이제 법조 주변에서 보낸 시간을 30년이라고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인이 아마 그런 부분을 강조했을 거예요. 본인이 법조 경험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 표현이 좀 등장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인물로 가겠습니다. 나라 밖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관계가 깊다 그럴까요? 밀접하다 그럴까요? 아무튼 우리의 관심 인물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보겠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인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등장을 했을지 보겠습니다. 일본, 한국 포함된 G7 확대 반대.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선택은 무엇일까? 이렇게 됩니다. 일본은 G7에 속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죠. 한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 언급 직후 미국의 부정적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고 합니다. 일본이요. 여기 좀 뒤늦게 나온 거예요. 한국의 대북, 대중국 성향이 G7과 다르다. 기존 틀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대요. 외교적 우위 유지와 국제 무대에서 역사 문제 제기를 경계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유가 이거예요. 외교적 우위,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만이 들어가야 된다. 혹시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요, 한국이 만약에 여기 포함될 경우에는 국제 무대, G7은 이게
굉장히 강력한 국가들 모임인데 여기서 일본의 역사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일본이 좀 곤란해질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다. 이게 이유 분석이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일본 G7 확대 회의 한국 참여 반대 역시 같은 내용 다루고 있고요. 아베 목리 역사 갈등 더 악화시키나.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 G7이 무슨 중국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룹니다. 선진국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딱 집어서 뭐 중국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하고 다른데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무슨 고자질을 하는 듯한 느낌도 좀 들어요, 사실은요. 내용 보겠습니다. 미국의 입장 전달했다. 교도통신 외교 소식통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입니다. 뭐 역시 같은 내용. 뭐 북한, 중국을 보는 입장이 다르다. 모태기 외무상 G7 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했고요. 여기 보면 일본 언론의 분석이에요. 자체 분석인데 아시아 유일한 G7 참여국 외교적 우위 지키려는 것이다. 청와대는 불편한 신경 속 일단 말을 아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했어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보시죠. 지지도가 매우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중요한 해산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의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자신의 지지도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징용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원칙적인 입장에 대한 불만이 이런 식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자, 주대진 변호사. 네. 일본 참 우리하고도 복잡 미묘한 나라입니다. 네. 참 뭔가 가깝게 지내야 된다는 거를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또 가깝게 지내다 보면 맨날 이렇게 뭔가 따가운 게 있어요. 가까이 가면은요. 그리고 뭔가 좀 불편한 것도 좀 있고요. 주대진 변호사. 가깝고도 먼 나라를 일본이라고 하는데요. 예. 솔직히 지금 뭐 그냥 제 생각은 예. 일본이 밉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밉다. 네. 아. 그러니까 얄밉다는 애정이 들어가 있는데 밉다는 솔직히 그 일방의 당사자의 잘못 때문에 밉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얄이 빠지면 또 어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 일본 정부도 물론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역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때문이라든지 뭐 내부적인 정치적 그 입지 때문에 아베가 곤란한 거는 알겠지만 우리를 자꾸 이용을 해서 그 이런 그 해결책을 만들려 가려는 모습들이 너무 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로서는 뭐 아무리 일본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본도 조금은 이성을 차리고 조금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위치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충고를 감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손아람 변호사, 이게 상황이 묘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거론해서 G7 확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직후에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한다고 이유를 들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반대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정부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걸 대놓고 일본이 문제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하고요. 가만히 있기도 애매하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예. 뭐 청와대처럼 일단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자제하고 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부분은 사실 일본의 굉장한 어떻게 보면 결례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설령 뭐 어떤 한국의 G7 합류에 대해서 예.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조용히 전달하거나 G7 내부에서 이런 의사를 피력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예. 이걸 공식적인 루트도 아니라 이제 뭐 외무상이 언론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흘린다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예. 한국에 대한 외교적인 어떤 그 결례를 무릅쓰고라도 대내적인, 그러니까 일본 내부적으로 한국을 이용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 국내용이다. 네, 이것은 국내용으로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일일이 대응을 하거나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에 더 화제성을 높여줄 필요는 사실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아베 총리 요즘에 정치적으로 아주 안 좋습니다. 측근들이 검찰 수사 받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수사가 본인까지 지금 살금살금 다가온 상황이거든요. 국내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만평이 좀 하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여기 보면 제목은 이래요. 개 키우는 집 놀러 가면 꼭 이런 일이 있더라.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G7 플러스 뭔가 가방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이 딱 서 있는데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 어험 하는 거예요. 어허 가만히 있어 그거죠. 근데 밑에 보니까 뭐지요? 만평이 가만히 따져보면 굉장히 신랄합니다. 이 만평 지금. 뭔가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여기는 어험 하는데 혼자 막 짓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개 키우는 집 가면 꼭 이런 모습이 있더라.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만평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신랄해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요 윤기호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본과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로 예. 우리가 이를테면 국제 외교 무대에 한 단계 더 뭔가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막는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문제로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저는 G7의 역사를 감안해 보면 예. 이게 결국 우리한테 그렇게 반길 일인가? 그러니까 진입을 하는 게. 그러니까 G7 확대가 돼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게 꼭 게 우리한테 좋은 일인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G7이 엄밀히 말하면요, G6에서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캐나다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75년이거든요. 예. 당시에는 프랑스가 오히려 주도를 했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독일과 손잡고 유럽, 단일 유럽, 전쟁이 다시 생기면 안 된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76년부터 캐나다가 들어와서 G7이 만들어졌던 거는 지금처럼 중국을 견제하는 서방 선진국 7개 모임 이런 거 아니에요. 중국이 미국과 G2로 예. 어찌 보면 견줄 만한 상대가 예. 됐을 때 이제 G7이 오히려 중국 견제하는 어떤 서방 선진국의 모임으로 됐던 거죠. 예.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되고 이를테면 서방 체제로 스스로 달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예. 러시아를 끼워 넣어서 G8 정상회담을 여러 해 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크리미아 반도를 러시아가 푸틴이 침공을 했을 때 예. 2014년일 겁니다. 제 기억은. 그때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G7, G8은 이 세계를 쥐고 있는 7나라들의 어찌 보면 침묵을 위한 걸로 보면 예. 우리를 거기에 넣어준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좋은 일이냐? 그건 전 냉정하게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넣을까 뺄까는 예. 중국 또는 뭐 기타 등등 러시아 길들이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요. 거기에 호주와 인도는 예. 중국이라는 존재를 견제할 때 항상 지렛대로 썼던 두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호주와 인도는 이미 반중국의 선봉에 서 있어요. 호주는 중국과 경제, 분쟁 뭐 여러 가지로 지금은 완전히 대척점에서 극단의 대립을 하고 있고요. 예. 인도는 최근에 기사 기억나실 겁니다. 국경에서 군인들 간의 충돌이 있었죠. 유혈국 분쟁이 벌어질 정도로 양국 간의 지금 감정이 극에 달해 있고 그런 두 나라와 우리와 러시아를 넣어서 G11 뭐 이런 식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트럼프의 구상이었는데 거기에 우리만 마치 들어가는 걸로 착각을 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일본이 딱 집어서 한국만 그러면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일본이 오히려 더 국제 무대에서 국제사회에서 치졸함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전 모태기 외상의 이번 발언은 그냥 흘려가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9월에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우리를 초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우린 즉각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전 주최국인 미국의 의사에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거 거기에 그냥 물을 흐르듯이 가는 게 좋다고 보고요. 이번 일본의 이 반응은 어찌 보면 그냥 무시해도 전 좋다. 아니야 무시해버려도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만평 보면 뭐 눈높이가 좀 달라요. 이 앞을 봐야 되는데 이 밑을 봐야 되니까 무시하는 게 낫다 지금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정철 편집위원, 지금 윤경호 의원께서 중국을 생각을 할 때 이 G7 확대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반드시 유리한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른바
중국을 포위하는 국가 모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좀 해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참 G7이라는 것은 미국 주도의 강대국 질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결국 그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이미 중국에 양해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어긋날 일은 없고 예. 그러나 우리가 강대국 안에 질서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통화 가치라는 것이 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 우리가 조금만 더 강대국 질서를 올라간다면 우리 주가라든가 통화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질서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예. 조금 더 다른 질서에 편입되는 것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는 데 있어서 다른 시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긍정적으로 보고요. 하지만 어쨌든 일본이 저렇게 짓는다 하더라도 예. 어차피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 트럼프가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예. 트럼프의 의도대로 저 강아지는 결국 짖는 것을 멈추고 결국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얘기가 안 예.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한번 띄워보는 건데 결국에는 일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도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 지원을 통해서 아베가 더 나은 그 정치적 발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일본은 미국대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대국 클럽에 발을 들여놓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이 저평가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평가니까 고평가까지는 아니고요. 제대로 된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중국이 조금 신경 쓰이는데 미리 좀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걸 좀 신경 써야 된다. 뭐 이런 설명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세상이 많이 바뀐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G7 얘기를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자, 세 번째 인물 가겠습니다.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뭐 창업자 아닙니까? 오늘 왜 등장했는지 보겠습니다. 약탈된 총격, 트럼프를 방치한 죄, 저커버그 하루 8조 날리고 100기 들었다. 그렇죠. 사실 트위터는 뭐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미국에서 이제 많이 이용되는 SNS인데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약간 가짜 뉴스성 이런 내용에도 경고도 보내고 아주 강하게 했어요, 조치를. 근데 페이스북은 괜찮다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자 역풍이 분 겁니다. 코카콜라 등 100개 기업 광고 불매입니다. 광고 안 들어갔어요. 페이스북 주가 하루에 8% 폭락을 하자 저커버그 지분 많잖아요. 지분 가치가 8조가 떨어졌답니다. 8조가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예요. 자, 증오를 부추기는 걸 어디든 삭제하겠다. 입장을 바꾼 겁니다. 강력히 대응한다는 거죠.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관련 기사가 이거였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약탈된 총격,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렇게 뭔가 증오를 붙이는 듯한 글들을 자꾸 올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방치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 최영철 편집위원께 짧게 좀 질문 드릴게요. 정치적인 사안을 기업이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되는가? 아마 이게 보여주는 예 같기도 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보도 자료를 뿌리지 않고 전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참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페이스북은 언론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언론이 됐죠. 세계적인 언론이 됐고 국내 언론도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언론이 됐는데 그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되죠. 지금 저희가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나와서 욕설 같은 거 못하지 않습니까? 방송 심의위원회에서 당장 꾸중하고 저 출연자 빼라고 뭐라고 하겠어요. 다 문제됩니다. 그런 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라면 어느 정도의 규칙을 지키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 표현의 자유를 지킨다고 해서 혐오나 험담이나 이런 것을 그냥 내보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언론도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면 페이스북도 혐오를 부추기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저런 광고는 끊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 왜 광고를 줘야 합니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도 자신의 역할에 맞는 책임을 질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페이스북 보고 뭐라 그러지 않을까요? 또 이런 일 있으면 항상 반발하는데 그리고 뭐 다 웬만하면 막 거긴 가짜 뉴스잖아요. 그냥 나오면은. 그리고 트위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험한 말을 했는데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낼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뭐 인물 3명 연달아서 봤고요.